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소장님 함께 진행자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메인 게스트로 함께 해주실 이태경 부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렌드를 얘기할 때 정말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부 당국자들 빼고 저는 부소장님이 아닐까. 너무 잘 깨고 있어요. 언제 어느 정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떻게 트렌드가 됐고 심지어 우리 부소장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 이름까지 이렇게 딱딱 찝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총평을 해보고 최근에 또 중요한 정책이 하나 나와서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이전의 10년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여전히 저희는 의구심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쉬움이 많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정책 효과를 보고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올라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뭐 평가가 사실 쉽지 않은 대목이긴 하죠. 쉽지 않은 대목이고,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사태, 현상을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려면 이게 어떤 그 맥락과 배경, 그다음에 어떤 선행하는 원인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하고 보면 왜곡되죠. 그렇게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이제 부동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같이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이제 대외 경제 지표나 변수, 글로벌 상황 같은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올인했던 정부들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그 효과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명박 정부 때는 안 올랐지 않냐 가격이 떨어졌다 오히려. 노무현 때는 오르고 문재인 정부 오르니까 이명박이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식한 얘기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는 얘기죠. 불순한 의도가 있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수요 억제를 강하게 세게 했잖아요. 그렇죠. 공급 확대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수요 억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 종부세 이런 얘기 하지만 LTV, DTI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 신도시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택지 공급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 수요 억제도 하고 공급 확대도 했는데 그런 대책들이 이제 주요해서 가격 상승이 좀 그나마 억제가 됐던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버블이 적게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출에 굉장히 목을 매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출할 데가 없는 거죠. 뭐 바이오들이 사줘야 되는데 못 사주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럴 엄두를 잘 못 냈던 거예요.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지방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가격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한 거죠. 그 미수에 그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미수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정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거고. 그거를 선방했다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명박은 부동산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뉴타운을 비롯해서 부동산 내가 올려주겠다라고 됐는데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의 이제 국민 성공 시대인데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시켜주겠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욕망을 특별히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 획득하려고 하는 욕망을 최대한 이제 부추긴 사람이죠. 본인이 이제 그 화신 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또 박근혜 정부가 승계를 하잖아요. 온전히.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가격 안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준금리도 엄청 공격적으로 낮추고요. 가장 그래서 1.25%까지 떨어지잖아요. 역대 가장 낮춰서 떨어뜨린 거고. 그리고 이제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까지 뭐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2014년부터.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지난 2000년부터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00년부터 좀 가격이 올라가다가 참여정부 때 2006년 7년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더 받고 좀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2012년 13년이 대바닥이었고요. 그때는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주 환상적인 가격. 그러니까 강남의 신축 대장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포의 대장 아파트 아시겠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줄여서 마레프라고 해요. 마포의 대장 아파트 이거보다 가격이 더 쌌습니다. 예.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예,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불과 7년 전, 8년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그때 대바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그 다음부터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이명박 박근혜의 10년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2014년 그렇죠. 가을부터. 예. 근데 그게 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2014년이니까 상당 부분 축적해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집권한 게 2008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의 뭐 한 계속 축적한 그렇습니다. 거죠. 한 7년 이상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경제 글로벌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세계 체제로의 편입 이게 훨씬 강화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국 차원에서 특별히 대한민국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이제 일국 차원에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크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정책은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게 패션하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패션은 이제 일시적인 거고 짧은 거고 기간이 트렌드는 이제 굉장히 지속되는 건데 트렌디하게 경기 부양을 계속한다 부동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트렌디하게 수욕자한다, 투격자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를 저희가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본래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몇몇 브랜드한테 부동산을 맡겼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잖아요. 여기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극화 부터 해서 이제 뭐 저성장, 자원 배분의 왜곡, 뭐 그쵸? 저출산 다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네. 근데 이게 직시하면서 해결을 해야 이게 풀리는데 그럴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적절하게 관리하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저도 정말 요즘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워낙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리고 부자들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양극화는 심해졌지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정보의 생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소비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전같이 대응을 해서는 정책 효과가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좀 패러다임이 좀 매몰돼 있었던 것 같고 시장은 그냥 적절하게 관리하자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2017년, 18년에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놨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다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대책이 나오고 2018년에 또 대책이 강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좀 움츠러드는 듯하다가 다시 뛰었어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됐죠. 예, 반복되고 마치 내성이 생긴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9년은 정말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게 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 생각하면 6년 연속 오른 거거든요. 최장 기간 연속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제
일종의 어떤 비이성적 흥분 상태에 빠진 거죠. 빠져서 계속 올라간다. 서울 뭐 아파트 불패론 같은 게 자리 잡은 거야 하나의 신화로 그런 거고 다 이제 뭐 심지어는 30대까지 뛰어들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의 가장 큰 바이어가 30대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절대 가격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어떻게 사죠? 30대가 돈이 있나? 대출을 뭐 이제 그것도 상대적으로 아. 좀 좋은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대출을 최대한 당긴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결국 끝물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겨서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일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정부가 이제 작년에 내놓은 12, 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15억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LTV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심작이었죠. 야심작이었고 굉장히 전격적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됐고 이게 이제 시장 충격을 좀 줬고. 근데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버티더라고요. 그 후에도 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좀 너무 놀랐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 쇼크가 오면서 확실히 이제 지금 대세하락 초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예컨대 대치동 은마나 그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게 재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들인데 이것들이 좀 많이 좀 꺾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락세가 그 서울의 강남에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까지 번졌고 이제 마용성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이제 경기도까지 번지는 이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그 생각은 좀 확고해 보여요. 지금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실히 환수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적폐와 정면 대결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죠. 여전히 없고 갑자기 생길 수도 없고. 근데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부한테 치명적인지라고 하는 건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무섭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70% 80% 가까이 갔다가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낙폭이 너무 빨랐는데 그렇게 빠질 재료는 사실 별로 없었죠. 결국에는 그게 가장 강력한 게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고 보니까 가격을 다시 올리면 안 된다는 그 의지는 되게 확고해 보여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다. 그걸 좀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은 강한 것 같고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던 그 증거가 12, 16 대책 작년에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정책을 또 하나 내놨어요. 예, 정부가 뭐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좀 타이밍이 늦었고요. 그리고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좀 이게 대응이 더뎠어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정부가 달라져서 12, 16 대책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최근에 지금 저기도 그렇죠. 5월 6일 날 이제 서울 대책을 발표해서 서울에 이제 7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워낙 서울에 뭐 자꾸 공급 부족하다고 전 그 진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니까 이제 그럼 공급 제대로 해볼게라고 해서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공급도 일정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3기 신도시는 입지가 되게 좋아요. 서울하고 되게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는 사실 되게 멀어요. 먼데 3기 신도시는 입지가 되게 좋아요. 서울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그 광역 교통망도 지금 딱 깔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도로가 아니라 철도. GTX를 비롯해서. 예, 철도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죠. 확실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급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5월 11일 날 또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그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거의 전면 금지하는. 그러니까 수도권과 광역시는 사실상 이제 안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분양 받아서 대팔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진 거죠 이제는. 그게 굉장히 막아놨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정부에서 이제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그 근년 들어서 보니까 청약 경쟁률 20대 1 정도 되는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체
물량 중에 4분의 1 정도가 25%. 예, 전매를 하더라. 그건 투기 수요죠, 전적으로. 엄청난 건데요. 예, 사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이거 음. 분양 받았는데 뭐 그쵸 할 뭐 수가 해외로 없어서. 뭐 이민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예.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게 아파트 청약해서 분양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투기 수요죠 다. 예, 그걸 보면서 정부에서 전매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예, 그 최근에 이제 뭐 인천 같은데도 이게 경쟁 청약 엄청 뜨겁잖아요. 맞아요. 예, 다 투기 수요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청약이 너무 과열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분양가가 오르고 이러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주변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